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새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썰맘 채널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요. 사연을 듣다 보면 정말 우라통 터지는 시댁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사연을 들으면서 아주 속이 답답하다가도 어떨 때는 또 같이 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게도 그런 우라통 터지는 존재가 있었거든요. 바로 싸가지가 바가지인 제 동서 이야기랍니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렇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의 감정을 느꼈던 건 아니고 그땐 진짜 친구였어요. 남녀 사이의 설렘, 매너? 그런 건 개뿔도 없었습니다. 서로 괴롭히고 놀리는 배떡 같은 우정뿐이었죠. 근데 원래 그런 사이가 진짜 친한 사이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여자인 친구들보다도 남자인 이 친구랑 더 친하게 지냈고 편했어요. 여자들끼리는 은근히 질투도 있고 뒷담화도 있고 그렇지만 남자는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누굴 비난하더라도 그걸 막 퍼뜨리거나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한 귀로 흘리니까 부담이 없어서 아주 좋았죠. 저희 집은 좀 보수적인 편이라 제 집에 초대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도 저는 이 친구 집에도 자주 갔을 정도였어요. 이 친구 어머니께서는 아들만 둘 있는 집에 딸내미가 놀라오니 집안이 이래 화사해지나? 이러시면서 저를 너무나도 이뻐해 주셨고 진짜 딸처럼 때로는 사이좋은 며느리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친구의 남동생은 몇 년생이라 제 친구랑 평소에도 정말 티격태격 싸우곤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가면 나름 중재가 되기도 했죠. 물론 저도 이 친구랑 티격태격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또 이 동생이 자기 형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응원해주니 나름 제 동생처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뚝뚝한 오빠밖에 없어서 장난기 많고 개구쟁이인 남동생이 재밌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네 놀러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게 들어가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무뚝뚝한 제 친오빠는 제가 늦을 때마다 정말 잔소리를 쏟아냈지만요. 무슨 기집애가 이 시간까지 밖에 있다 와? 왜 이렇게 늦었어? 오빠, 내가 아까 친구네 간다고 했잖아. 또 그 녀석. 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 오빠가 남자들은 다 믿지 말라고 했지. 아, 근데 걔는 진짜 친구라니까. 우리는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고. 그건 네 생각이고 걔는 어떨지 모르잖아. 진짜 아닌데. 제 오빠는 무슨 두선이된 사람도 아닌데 항상 저를 야단치고 좀 조신하게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남자는 믿을 게 못 된다면서요. 오빠는 저랑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누가 보면 한 10살쯤 차이 나는 것처럼 저를 무시하고 어린애 취급하곤 했습니다. 오빠 딴에는 아마 저에 대한 애정 표현이었겠지만 저는 숨 막혀 죽을 뻔했죠. 그렇다고 제가 오빠를 싫어하거나 했던 건 아니에요. 오빠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거든요. 저희 아빠는 제가 초등학생이고 오빠가 중학생이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빠와 제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오빠가 변하더라고요. 오빠도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거지만 더 어린 나이인 제가 충격을 받았을까봐 오빠는 아빠 몫까지 저를 챙겨주곤 했어요. 엄마한테도 잘했고요. 오빠 덕분에 엄마도 저도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었죠. 저는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희 오빠는 늘 공부도 잘했어요. 운동도 잘했고 리더십도 좋아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정말 많았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는 저희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애들도 많았어요. 소개시켜 달라고 조르는 애들도 있을 정도였죠. 근데
인사는 시켜줬지만 소개팅을 시켜주고 연결시켜주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오빠의 속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랄까, 오빠는 약간 어려운 사람이에요. 나름의 카리스마도 있고요. 연애에 대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이성에 대해 의심도 많았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줬겠어요? 소개해주고 욕먹기 십상인걸요. 하여간 제 오빠는 그 친구를 싫어했어요. 아니, 제 주변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싫어했죠. 극성 맞은 우리 오빠 때문에 난 평생 결혼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연애를 좋아했어요. 이 친구는 IT 계열 전공이었고 저는 유학 교육과를 갔는데 대학생 때는 소개팅도 미팅 제안이 많이 오니까 정말 많이 해봤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대학을 다녔지만 자주 만났어요. 이 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도 그리고 제대 후 졸업하고 나서도 각자 원하는 회사에 취업한 후에도 서로의 옆에는 각자의 애인이 있었지만 늘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사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남자들과 연애하면서 답답하고 열불 터질 때는 이 친구를 불렀어요. 야, 진짜 남자들 왜 그러냐? 내 남자친구 있잖아. 아주 이쁜 여자애 한 장을 해요, 한 장을. 그럼 예쁜 여자 안 좋아하는 남자가 어딨냐? 그래도 자기 여자친구 앞에서 딴 여자 쳐다보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니까 넌 참 눈도 났다. 널 좀 좋아해주는 남자랑 연애를 해. 네가 좋아하는 남자 말고. 근데 난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좋은데? 아이 참, 이 지집애. 자고로 여자는 말이야.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행복한 거야. 그런가? 저는 사귀는 남자친구와의 다툼이나 고민 등을 이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이 친구 역시도 여자친구와의 고민을 제게 털어놓았어요. 야, 내 여자친구가 나를 너무 미치게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 그래, 뭔데? 내 여자친구가 막 나한테 이래.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거든? 근데 난 진짜 모르겠어. 허허, 맞아. 나도 내 남자친구한테 그럴 때 있지. 그거 왜 안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물어. 관심.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없나, 얼마나 있나 이런 거 확인하려는 거지. 아니, 도대체 그런 걸 왜 테스트하는 거야? 그리고 황당한 게 또 있다니까. 뭔데? 쟤가 이뻐, 내가 이뻐. 이런 걸 물어보고 삐친다. 네 여자친구를 항상 예쁘다고 하는데도? 오, 당연하지. 그럼 네 표정이 완전 거짓말인 거 티 팍팍 났던 거 아니야? 우와, 내 표정 보고 삐친 거라고? 너무 피곤하네. 이러면서 말을 주고받다 보면 정말 시간이 후딱 갈 정도였습니다. 이 친구랑 있으면 서로 수다가 끊어질 틈이 없었죠. 하루 종일 떠들어도 문자로도 또 얘기할 만큼 자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 애인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다 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귀는 사이라고 오해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의 여자친구도 제 남자친구도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건 괜찮으나 기분은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자주 만날 일이 많았습니다. 애인과 헤어지고 나면 심심할 때 함께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어쩔 때는 방해한답시고 이 친구의 동생 데이트하는 사이에도 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동생이 그러더군요. 형, 뭐야 진짜. 남이 데이트 방해할 거면 둘이 사귀면 되잖아. 뭐? 너랑 나랑? 미존이야? 뭐 어때? 남들이 보면 하도 붙어다녀서 이미 부부인 줄 알아. 부부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커플로 오해받긴 했죠. 근데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뭐가 중요한가요? 그땐 우리만 떳떳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동생의 데이트도 많이 쫓아갔었던 거죠.
이 친구 동생의 여자친구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은 갔던 것 같네요. 가서 인사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간단히 차를 마시고 오곤 했죠. 그리고 이 친구와 둘이 돌아오는 길에는 동생의 역대 애인들을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 이제 뭔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을 둬야 하는가, 어떤 사람과 연애해야 하는가,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딱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을 파악한다는 게 자칫 거만한 행동이기도 할 테지만은 그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와 딱 맞는 사람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인연은 억지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 성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근데 이 친구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살짝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정말 잘 맞고 딱히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인연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걷고 있는데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면서 내려가느라 계단을 하나 못 본 모양이더라고요. 발을 잘못 디뎌 계단에서 떼굴떼굴 구르고 말았습니다. 지영아, 괜찮아? 진짜 하마터면은 머리도 다치고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친구가 순발력 있게 막아주어서 엄청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를 들고 걸을 수도 없겠더라고요. 나 다리를 못 움직이겠어. 진짜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뒤를 돌더니 자기 등을 내밀었습니다. 야, 업혀. 뭐해, 힘들어. 빨리 업혀. 저는 그 친구 등에 업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친오빠 말고 다른 남자 등에 업힌 게.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심장 소리가 이 친구한테 들릴 것 같아서 너무 민망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마 꼿꼿하게 업혔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더군요. 야, 그렇게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 나한테 기대야지. 친구가 힘들다는 말에 저는 이 친구의 등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이 친구의 등짝이 이리도 넓은데 그동안 왜 못 느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이 친구는 저를 업고 응급실로 왔고 저는 응급지휘 후에 정실로 옮겨왔습니다. 왜냐면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요. 발목 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는 제게 이러더군요. 최소 2주 정도 병원에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호자 되세요? 간호사는 제 친구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남편이세요? 네. 아니야. 그럼 남자친구세요? 네. 아직은. 저기요. 한두분 보호자 되시냐고요. 보호자 맞아요? 아니에요? 네. 제가 보호자입니다. 제가 이 여자의 남자친구예요. 형식적인 질문이지만 이 친구는 형식적인 대답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가고 난 후 저와 이 친구는 꽤나 어색함을 느꼈고 서로 말을 해야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먼저 용기 내 물었죠. 야, 웃기지 마. 너 우리 오빠한테 연락했잖아. 나 다 알아. 근데 네가 내 보호자라고? 오늘부터 내가 네 보호자라고.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이 친구로서는 최선의 피운이라는 걸 전 알았습니다. 제가 딱히 대답을 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이 친구 역시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떤 감정인지 알았다는 얼굴을 지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어이없지만 부끄럽게도 이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제 애인은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에 2번씩 제게 와주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는 부실한 병원밥을 메워줄 밑반찬을 싸들고 왔고 전 덕분에 매 끼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퇴근하는 길에는 절 위해 만화책을 비워와 병실에서 만화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길거리에 맛있는 음식을 파는 날엔 이 친구가 음식들을 포장해 와서 병원 휴게실에서 함께 먹으며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태어난 후에는 주말마다 둘이 이곳저곳 많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서로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서 도서관도 함께 다니며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니까 15년이나 넘게 붙어 다녔는데도 늘 사이좋게 그리고 늘 서로를 위하며 지냈습니다. 제 애인의 부모님인 예비 시부모님도 저와 이 친구가 이제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걸 아시고는 축하해 주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런 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부담을 느꼈던 저는 이전처럼 자주 편하게 찾아가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이젠 나이도 있으니까요. 제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엄마 생각엔 말이야. 일찍 자리 잡고 일찍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둘이 일부러 미루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자 제 애인이 대답했죠. 아니요. 미룬다는 것보다는 더 잘 준비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죠. 결혼 준비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줄 텐데 네가 준비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사실 둘이 결혼에 대해 정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결혼이라고 하면 집안 문제도 있는데 저희 집은 엄마와 오빠와 저뿐이니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저희 집안 사정을 애인이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해 본 적은 없을 테니 부담도 되더라고요. 친구 사이에서의 만남과 결혼한 사이에서 만남은 전혀 다른 거니까 제 조건에 대해서 불만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제 마음을 이 친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저를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친구의 동생인 제 예비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나 먼저 결혼해도 되지? 예비 시동생의 질문에 우리 모두는 벙 뜨어 있었습니다. 에이, 네가 무슨 결혼이야? 제 애인은 동생이 너무 철없이 하는 질문이라는 듯 받아쳤죠. 그러자 예비 시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연상이라 그래. 내가 빨리 결정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우리 집도 내가 결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잖아. 거기도 마찬가지야. 능력 있고 잘 살아.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은 난 빠르게 결혼하고 싶어. 어때? 괜찮지? 우리가 연애하느라 동생의 연애세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이 예비 시동생은 결혼할 여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미 결혼 결심을 한 예비 시동생을 아무도 말릴 이유는 없었고 형식적인 것이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마음도 있었기에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상견례를 하기 전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이, 너도 이제 우리 식구 될 거 아이가. 동서들 살아오면은 함께 인사 나누고 미리 친하게 지내거래. 알겠지? 네, 어머니. 그리고 인사를 오기로 한 날 저는 부지런히 먼저 가서 예비 시어머니와 손님상을 차렸습니다. 손님상이라고 해봤자 과일 조금 넣고 차 넣고 떡 올리고 그 정도지만 그래도 정갈하게 예쁘게 놓았죠.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시키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오후 2시 드디어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왔습니다. 예비 동서는 엄청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미스 코리아가 등장하는 줄로만 알았죠. 머리는 굵은 웨이브를 딱 고정시킨 듯 인형 머리처럼 풍성하고 화려했고요. 몸매 관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 듯 체형도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직업은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학생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주 잘 나가는 학원 강사의 모양이더라고요. 학원을 옮길 때마다 돈도 많이 벌고 그 업계에서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시동생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 말을 듣고 예비 동서를 자세히 보니 들고 온 가방이나 착용한 액세서리들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명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표정도 여유가 있어 보였고
성격도 당당하고 도도했습니다. 약간 기가 세 보여서 그랬는지 시어머니는 예비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보다 4살 많다고? 네. 우리 첫째네보다도 3살이나 많지만서도 무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고래. 네. 시어머니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저를 자꾸 챙겨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곧 결혼할 거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왕래해왔기 때문에 이미 이 집안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지내라고 하셨죠. 형님을 잘 따르고 의지하면서 며느리끼리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의 그 말은 제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지만 예비 동서를 보니 저는 괜세 주눅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런 집안에는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 맞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쁘지도 화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집안에 도움이 될 만큼의 재력을 가진 것도 아니니까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저는 평균에 속하지 않을 만큼 어찌 보면 평균보다 부족한 사람일 텐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제 애인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많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왜? 너도 명품백 사줘? 아니, 난 그런 거 별로야.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아쉬운 사람처럼. 아니야. 그냥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렇지. 뭐가 미안해? 각자 형편에 맞게 사는 거야.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마. 알겠지? 응. 제 애인은 제게 주눅들 필요 없다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했죠. 제 있는 그대로가 좋은 거고 일부러 꾸미거나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도 저답지 않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씩씩하게 그냥 저답게 사는 거죠 뭐.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상견례후 미룰 거 없이 그의 결혼 날짜를 잡았고 양가의 재력에 맞게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결혼식을 보면서 저도 결혼식이라는 걸 올릴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신부 입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상상해 보니 괜히 부끄럽고 설레기도 또 긴장되기도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자 시부모님은 절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초에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 잡으면 되겠지? 내년에요? 응, 한번 여쭤봐라. 내년에 할 거면 우리도 준비해 놓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나 싶어서 집에 슬쩍 떠보았습니다. 언제쯤 결혼해야 할까 말이죠. 저희 집은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다른 집보다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대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동안 저만 생각하고 있었더니 제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가 저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으니까 오빠의 결혼이 당연히 먼저라고 생각했고 저는 시댁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서도 알겠다고 당연히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한 해 지나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죠. 문제는 저희 집이었습니다. 내년 오빠의 결혼식을 위해 엄마는 알게 모르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듯 보였고 저는 제 결혼을 미루더라도 오빠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보니 오빠가 결혼하고 그 다음 해에도 제가 바로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두었던 돈을 엄마에게 건넸죠. 엄마, 이거 오빠 결혼하는데 보태줘. 어머, 이게 뭐야? 아니야, 됐어. 아니야, 조금이라도 보태. 아, 그럼 대출은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고마워.
그렇게 저는 그날 엄마의 모습을 보고 또 느꼈습니다.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결혼을 해야겠다고 말이죠. A는 제 이런 마음과 우리 집의 상황을 고맙게도 잘 이해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동생 내외에게 맛있는 밥을 살 예정인데 제게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나갔습니다. 고급 호텔의 뷔페더라고요. 그 자리는 시동생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내외 그리고 애인과 저 이렇게 6명이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던 중 동서는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고 시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식구들은 동서를 보며 한순간 정지가 되었습니다. 동서는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고 시동생은 깜짝 발표를 했죠. 저희 임신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한다. 시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축하 인사를 건넸죠. 시부모님께서는 엄청 좋아하시면서 이제 일하지 말고 쉬었으면 좋겠다면서 동서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일 욕심 많은 동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엄청 걱정을 하셨지만 동서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일을 그만둘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못을 박았죠. 애 낳으면 엄마가 봐줄 수 있지? 시동생이 시부모님께 물어보자 동서의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바뀌더니 시동생을 획 노려보았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챈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동생을 나무라며 말씀하셨죠. 며느리 불편하게 어떻게 엄마가 보니? 친정엄마가 봐주시는 게 편할 텐데. 그러자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 친정엄마가 봐주셔도 되고요. 또 친정엄마가 바쁘시면 형님이 봐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요? 유아교육과 나오셨다면서요. 그럼 전문가시잖아요. 갑자기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니 꽤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시부모님도 적지 않이 당황하셨죠. 너희 형님은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아무리 그래도 좀 그렇지 않니? 그래도 곧 결혼할 거고 애도 낳을 텐데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쟤 봐주시는 게 힘든 일일까요? 오히려 엄마인 저보다 훨씬 잘해줄 것 같은데요. 어때요? 형님 생각은? 동서의 태도에 모두들 당황했지만 시동생은 동서한테 푹 빠진 건지 동서 때문에 변한 건지 눈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설이 없어졌더라고요. 시동생은 너무 좋아하더니만 동생이 봐주시는 거 너무 괜찮은 생각인 것 같다. 자기는 어쩜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어. 이러면서 둘이 히득거리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저는 빠르게 대답했어요. 네,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가르치는 건 유아지 아기는 아니니까 부담은 됐지만 동생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어차피 결혼도 할 거고 애도 낳을 건데 정말 미리 준비하면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네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동서는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르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신생아실에서 본 아기는 너무나도 작고 예쁜 공주님이더군요. 동생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시동생의 선한 인상을 닮아서 그런지 참으로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동서는 한 달간 산후조리원에서 푹 쉬고 나와 집으로 부르는 도우미 서비스를 약 한 달 동안 받고 나더니 바로 학원에 일을 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그 말에 시어머니도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갓난쟁이 아기를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너무나도 불안했으니까요. 애는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로 한 거지? 친정엄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시다네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 요즘 다니던 유치원 일 그만두셨다면서요? 형님이 우리 애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월급 꼬박꼬박 드릴게요. 형님이 안 된다고 하면 뭐
하는 수 없이 사람 구하려고요. 제가 일을 그만둔 건 어떻게 알았는지 동서는 하여간 눈치도 빠르고 사람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멀어 좀 가까운 유치원으로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집에다가는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하고 동선에 와서 아기를 돌보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친정 어머니께서 몸이 좀 나아지시면 전 그때 직장을 다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애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선의 집에서 아기를 보게 된 첫날부터 동선은 저를 부르는 호칭과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시동생 앞에서는 꼬박꼬박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시동생이 출근하고 나면 반말할 해대기 일쑤였습니다. 야, 기저귀 좀 갖고 와봐. 어디 있는데요? 거기 있잖아. 네 뒤에 기저귀통 안에. 저는 기저귀를 건넸고 동서는 제게 기저귀 가는 법을 알려주더군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걸 알면서도 마치 군기를 탔듯이 아주 친절하게 반말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가 너보다 나이도 3살이나 많고 결혼도 빨리 했고 애도 빨리 낳았고 그 어떤 걸로 따져도 내가 너보다 인생 선배인 거 알겠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너가 우리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해야 형님이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내가 널 어떻게 부르든 솔직히 뭔 상관이야. 안 그래? 집안 식구들 있을 때는 몰라도 우리 둘이 있을 땐 나 좀 편하게 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죠. 결혼 전인데 꼬박꼬박 형님으로 불러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동서는 그렇게 제가 애를 보게 된 첫날만 무슨 인수인계 해주듯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제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자기 애가 걱정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저를 그만큼 믿는 건지 너무 쿨하게 그냥 취분해 버리더라고요. 시조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유치원 유아반에서 꼬마들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시조카가 아주 순한 데다가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어찌나 이쁜지 예쁜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루가 후딱 가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서는 제게 이것저것 잔소리를 해대고 집안도 좀 치워놓으라고 명령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집안을 정리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에 동서가 유난을 떠는 사람이다 보니 제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동서는 저에게 애를 맡기는 게 편하고 좋았나 보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시조카를 제게 맡기고 회식을 하고 들어오거나 도련님과 심야 영화를 보고 올 거니까 저는 아기와 함께 자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만만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동서가 개념을 밥 말아먹은 건지 모르겠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동서는 주말에도 본인이 쉬고 싶으면 저를 불렀죠. 하도 부르니까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니, 아이에게 별로 애정 없는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안쓰럽게 느껴지니 저라도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던 거죠. 아이는 어느새 걷고 뛰고 말하고 엄마보다는 키워준 저를 더 따르는 어엿한 4살 숙녀가 되었습니다. 동서는 아이가 자랐으니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은 강남에 살아야 하지 않냐면서 살짝 무리하는 듯 보였지만 기어코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나니 동서는 아마 친구들에게 자랑 좀 하고 싶었나 봅니다. 동서는 동창들을 불러 모아 집들이를 하기로 했다면서 저보고 장을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끌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다시 동서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차가 많아 막히는 동네인데 퇴근길 차량이랑 겹쳐서 그런지 시간이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동서가 또 난리를 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랴부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옆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더라고요. 집들이 손님들이 생각보다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매너 좋게 선물들을 하나씩 안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에 밀려 저 뒤로 밀려났는데 하필 손님들 중 제가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오빠였죠. 오빠는 절 먼저 알아보고는 활짝 놀랐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아, 오빠, 그게 아니라 여기 내 시동생 집이야.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얘기할게. 오빤 근데 여기 무슨 일이야? 동창 모임 맞다 왜? 하여간 너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고 그러지 마. 동서랑 제 친오빠가 동갑이라는 건 알았지만 동창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오빠가 학창 시절부터 정기회장을 맡아와서 오빠 이름을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아마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미리 알았다면 극성인 저희 오빠와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했을 테니까요. 동서는 문 앞에서 손님들의 선물을 받느라 제가 오빠랑 인사 나누는 걸 미처 보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힘이 들었는지 저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서 네가 좀 도와줘. 저는 동서에게 갔고 제 오빠는 일단 저를 모르는 척 스쳐 지나갔습니다. 워낙 싸가지가 바가지인 동서라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불안했지만 설마 했죠. 그런데 장난기 많은 동서 친구들은 절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제 존재를 궁금해하면서 동서에게 제가 누군지를 물었죠. 여기 미혼이 많다면서요. 저 미모의 아가씨는 누구야? 여기 지금 미혼이 수두룩해. 친구면 어서 소개 좀 시켜줘봐. 저는 동서가 저를 형님으로 소개할런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나서지는 않고 그냥 귀 기울여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동서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이참에 팥줄바 하나 드렸어. 이러면서 거만하게 웃더라고요. 동서의 그 말에 제 오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제 오빠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동서에게 다가가 땀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을 잡으며 말했죠. 넌 아직 결혼도 안 한 애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이딴 집에는 시집갈 생각도 하지 마.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싸해졌습니다. 저는 오빠의 손에 붙들려 그대로 집으로 왔고 오빠는 오늘부로 애인과 헤어지라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빠 아니야. 동서가 장난친 거야. 뭘 그런 거 갖다가 헤어지려고 그래. 뭐? 장난. 너보다 내가 걔를 더 잘 알아. 걔 학창 시절부터 잘난 척하고 그러던 애야.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가식적이고 우월의식에 찌들어 사는 애라고. 그런 애가 여태는 부려먹었을 걸 생각하면은 내가 피가 거꾸로 솟아, 알아? 오빠 말이 맞았죠. 동서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오빠는 제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화를 내며 끊었고 저는 다시 제 애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아침 시어머니는 모두 집으로 모이라고 하셨고 동서 때문에 결혼이 파토나게 생겼다고 하면서 동서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넌 그동안 내 앞에서만 형님 거린 거고 남들 앞에서는 팥주바라고 한 기가. 아닙니다 어머니. 듣기 싫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 가서 책임지고 온나. 네 어머니. 동서는 처음으로 화를 내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고요. 저 역시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했지만 확실히 정리가 되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동서는 오빠를 찾아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오빠 역시도 동서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오빠 앞에서 저한테도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함부로 말해서 미안하고요. 앞으로는 꼬박꼬박 형님으로 모실게요. 라면서 말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댁에서는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덕분에 저는 그 해에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가식적인 사람인지라 그 이후에도 철은 안 들었고요. 필요할 때면 저를 불러 부려먹기 일쑤였지만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자신보다 어린 저를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시고 잘 대해준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때문에 괴로우시면 조금만 참아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통쾌하게 복수할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 더 잘 풀릴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